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호흡기내과 순천향 구미병원의 황헌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임신에서의 그 혈전 예방과 매니지먼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서 안소영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가히 임신에서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임신에서의 혈전에 관해서 먼저 어떤 리스크 팩터가 있는지를 좀 알아야 그런 환자들을 예방을 할 것이고 그런 환자들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할 것 같아서 리스크 팩터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D-다이머와 클리니컬 프리딕션 룰이 이런 임신 환자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과연 가능한지,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핫한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국에서의 VT 딜리버리 양상이 어떻게 됐는지, 고령화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최근에 히라 데이터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국내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에서 호르몬 사용과 그리고 인비트로 퍼틸라이제이션이 이런 VT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고 이런 환자들을 찾아서 프로필락시스 내지는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스크 팩터를 보시겠습니다. 넌 프레그먼트 정상적인 사람하고 비교해서 에이지 매치드 파퓰레이션에서 보면 논문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고하지만 15에서 35배 정도에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특별히 피오페리움 때 거의 84배면은 정형외과 수술, 밀리언 우먼 스터디에서 보면 OS 수술에서 한 200배 정도 올라간다고 그러고 유주얼한 수술에서도 90배 정도 올라가는 그런 수준에 해당하는 소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피지올로직 체인지가 늘어나게 되는데 원시 수렵 체직 상태에서의 산모들이 겪었을 일을 생각하면 약간 프로코아귤런트한 스테이트가 생존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인류라는 것이 지금 중세 지금 현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원시 상태와 비슷할 거로 생각이 되는 그런 프로코아귤런트한 스테이트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브리노겐이라든지 27, 10 본빌리브란트 팩터 같은 것들이 프로코아귤런트하게 바뀌면서 지혈을 좀 더 잘하는 사람들이 생존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헤모다이나믹한 체인지들도 일어나서 프로게스테론 인듀스드 바조다일레이션과 피탈 그로스에 따라서 미케니컬 옵스트럭션 또 인피리어 베나 카바를 누른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헤모다이나믹하게 퍼스트 트라이메스터부터 세컨드, 서드 트라이메스터로 갈수록 하트레이트라든지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포스트파툼에서는 이런 영향들이 없어지는, 그래서 환절기에 이렇듯이 이런 전환기에 환자들한테서 이런 이벤트가 잘 생길 수 있는 이런 헤모다이나믹 체인지가 영향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보시면 프라이어 VT 있는 환자가 어저스티드 오드 레이쇼가 한 24.8이고요. 패밀리 히스토리가 있을 때 좀 높습니다. 오베시티 있을 때 높고요. 여기 보시면 인비트로 퍼틸라이제이션 때 오드 레이쇼가 2.7인데 여기에 동반해서 오바리안 하이퍼 스티뮬레이션 신드롬이 동반되는 오바리가 스웰링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시크리션이 하이퍼 퍼미어블한 스테이트가 되면서 시크리션이 많아지고 이게 복강 내에 차게 되고 아사이티스가 일어나게 되면 무려 87.3의 오즈 레이쇼를 보일 정도로 VT 발생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테파툼 때 모빌리티가 적어져서 누워서 지내거나 그럴 때 62.3 정도, 그리고 헤모리지나 포스트파툼 인펙션 때 그다음에 트랜스퓨전 하면 7.6 정도입니다. 나이가 증가하면 한 1.5 정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적지만 낮지는 않은 그런 소견을 보여줬고요. 멀티플 프레그넌시 때 2.7 이런 양상들의 소견을 보이고 세자리안 섹션 때도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는 그래도 한 2.1 정도로 낮은 편에 속하는 소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코리안 가이드라인의 세컨드판으로 2014년도에 발표했던 내용에서도 이게 이제 약간 결은 다르지만 OBGY 수술에 관련돼서 VT 리스크가 어떤지 했던 거기서 밝혀서 소개했던 내용들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이제 아주 또 중요한 내용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디다이머를 어떻게 적용할 거며, 그다음에 클리니컬 프리딕션 룰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입니다. 이것은
그 퍼스트, 세컨드 트라이메스터 때 디다이머 레벨을 잰 여러 가지 논문들에 대한 시스테매틱 리뷰입니다. 이거 보시면 퍼스트 트라이메스터 때 디다이머가 정상인 넌 프레그넌트한 스레시홀드하고 비교할 때 임신 환자에서의 디다이머 수치가 퍼스트 트라이메스터의 정상인군이 몇 퍼센트 정도이냐 하는 겁니다. 보시면 공이 50% 정도에서 세컨드 트라이메스터로 가면 22%만 정상 레벨에 있어서 만약 이런 환자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디다이머가 높으니까 당황하실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78% 정도는 디다이머를 의심해서 이 사람들 어떻게 검사를 하고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공이 여러 논문들에서 같은 그런 소견을 보여줘서 여기서 suggested threshold를 이렇게 first, second, trimester로 가면서 약간씩 높였습니다. 첫 번째에서 0.76에서 1.48로 왕등이 2013년도에 0.66에서 3.12로 이렇게 공이 높여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디다이머들을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 보정하듯이 50세 이상은 10을 곱해가지고 600, 70세는 70세 이상은 700 이렇게 하듯이 이것도 좀 조절해서 디다이머를 해석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봤더니 디다이머와 클리니컬 프리테스트 프로버빌리티 어세스먼트는 로우 그레이드 레코멘데이션 한다. 이런 역할에 대해서 그래서 독일의 혈전지혈학회에서 2016년도에는 노멀 디다이머면 클래스 2B의 레벨 C의 레코멘데이션으로 P를 제외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국에서 RCOG에서 2015년도에는 디다이머 가지고 P를 익스크루전 하지 마라. 그다음에 피지션들은 클리니컬 프로버빌리티 테스트먼트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당시에 이제 2017년도에 반더 등이 그때 소개했던 스터디들을 보니까 이런 펄머널 엠볼리즘을 룰아웃하기 위해서 디다이머, 로어림 소노, CT 스캔 이런 것들이 정말 이런 환자들을 룰아웃하고 진단하는데 세이프하고 이피커시하냐 보기 위해서 300명을 대상으로 피해가 의심되는 산모들을 대상으로 스위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2018년도에 인롤이 다 끝났는데 여기에 대한 레포트는 없었고요. 두 번째 스터디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얼스 다이그노스틱 알고리즘으로 프레그넌트 페이션트에서 이런 피해가 의심되는 사람들을 검사하고 프로스펙티브하게 이밸류에이션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NEJM에 이게 발표가 됐는데요. 이얼스 크라이테리아라고 저희가 클리니컬 프리테스트 프로버빌리티를 하듯이 먼저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의심이 되나? 그때 저희가 하는 5가지 말고 3가지로 이렇게 압축해서 이것만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DVT가 의심되냐? 에이시메트릭하냐? 스웰링이 있고 그 다음에 헤모프티시스가 있냐 없냐? 펄머널 엠볼리즘 가능성만 더 높으냐? 다른 원인들은 배제할 수 있겠냐 하는 거를 가지고 했고 이런 의심이 되는 환자에서 디다이머를 하고 그중에서 CT 엔지오그래피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크라이테리아를 3개가 다 음성이에요. 네거티브, 프로버빌리티가 없는데 P가 의심은 되면 디다이머를 하라. 디다이머가 1 이하면 익스크루전. 더 이상 팔로우업하지 말아라. 아니 더 이상 검사를 CT를 찍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프로스펙티브를 한 겁니다. 그리고 1 이상이면 CT를 찍으시라.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적어도 하나 또 그 이상의 포지티브 이런 이얼스 크라이테리아가 나오면 0.5 미만으로 디다이머가 나올 때는 CT를 더 익스크루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됐고요. 만약 0.5 이상인 환자에 대해서는 산모에 대해서는 CT 엔지오를 하세요. 그래서 했더니 프로스펙티브를 해서 결과를 보니까 이때 이제 3개월째 VT가 얼마나 발생하나 이렇게 해서 잘 룰아웃 할 수 있나 그렇게 해서 놓치는 환자는 없나 그리고 세컨더리 아웃컴으로는 이런 크라이테리아로 했을 때 CT를 얼마나 줄일 수 있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놀랍게도 CT를 안 하고 제외시킬 수 있었던 사람이 퍼스트 트라이머스터에 65% 정도를 안 할 수 있었습니다. CT를 안 했다. 서드 트라이머스터에는 32% 정도는 100명 중에 32명은 CT 없이 룰아웃 했다. 결과가 그러고는
엠볼리즘이나 DVT가 생기나 봤더니 세컨드 트라이메스터에서 176명 중에 한 명이 DVT가 발견되는 아주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모들이 올 때 이걸 어떻게 디다이머할지, 클리니컬 어세스먼트를 어떻게 할지 할 때 아주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주는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 한국의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딜리버리가 양상이 변하고 있고 PAVT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깐 보시면, 그 히라 데이터로 우리 방수미 교수님께서 주신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최근에 지금 데이터를 다 정리해서 매뉴스크립트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죄송합니다. 보시면 30세에서 39세 이상의 지금 뭐 인구 절벽이라고 그래서 인구 수가 많이 줄면서 산모 분만 수도 줄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고령의 산모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1차 연구에서 52.4% 정도를 차지했던 게 71.3%로 고령의 그 30에서 39세의 산모가 늘어나고 있고 30세 미만에서는 45.3%에서 24.6%로 줄고 있습니다. 이것을 30세 이상으로 잘라서 30세 이상인 사람이 거의 75.1%에 2018년도에 이렇게 늘어났고요. 35세 이상으로만 잘라도 31.8%로 분만 수는 적지만 그중에서 고령의 분만자가 늘어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국 그 통계청에서 들어가서 본 자료인데요. 30에서 35세, 40세 이상으로 보니까 다태아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도 이거는 인비트로 퍼틸라이제이션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보저 생식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참고했는데 1999년도에 한 13,000건에서 2011년도에 한 2배 26,000건으로 늘어났고 지금 아마 2020년을 넘어서서는 아마 이보다 더 증가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연령으로 보면 30에서 34세는 약간 줄어드는 양상을 그때 보여주었고 그 20세 이하에서도 줄어들지만 35세, 39세나 40세 이상에서는 아마도 IVF가 늘어나고 지금은 더 증가하지 않았겠나. 이것은 다태아 출생과도 관련이 있고 이런 혈전의 발생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히라데이터에서 보면 1차 조사했던 때 59.8%의 30에서 39세 사이의 PA, 임신 관련 VT가 75.5%로 증가하였고요. 연령별로 볼 때 1차 시기가 파란색이고 붉은색이 2차 2014년에서 2018년인데 만 명당입니다. 만 명당 PAVT 발생이 연령별에서도 시기별로 증가했지만 40세 이상에서는 두 시기랑 비교할 때 급격하게 올라가는 양상을 지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만 명당 그 PAVT 발생하는 것인데요. 1차 시기에는 0.7에서 한 1.6%, 1.6 정도의 발생을 보였는데 2차 시기에 지금 보니까 한 2.78, 2.6 정도로 크게 증가한 소견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이거는 해외에서 발표한 1000명당 1명에서 2명보다는 한 10분의 1 정도 적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별로 이렇게 볼 때 그런 양상과 비슷한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호르몬과 인비트로 퍼틸라이제이션에서의 PAVT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시스테매틱 리뷰를 2017년도에 센스트롬 등이 발표한 건데요. 9개의 코호트 스터디와 6개의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를 모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IVF를 한 후에 VT가 안테파툼의 오즈 레이소가 2.18이고요. 포스트 트라이메스터에 조금 더 해외 논문에서는 크게 높은 것을 보여줍니다. 5에서 10 정도이고요. 오바리안 하이퍼스티뮬레이션 신드롬이 IVF 후에 같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거의 100배 정도의 증가를 보인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레커멘데이션을 IVF 후에 OHSS가 동반된다면 퍼스트 트라이메스터 동안에 특별히 이런 프로필락시스를 하시라 이렇게 레커멘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르몬과 관련된 이런 VT를 가진 환자들에서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그때만 해도 프로복트하고 언프로복트에서 호르몬이 프로복트냐, 언프로복트냐 이런 이제 논란이 많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리에테 자료를 가지고 리트로스펙티브하게 발표를 했는데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언프로복트가 390명, 호르몬만 쓰는 사람을 한 650명, 그 다음에 호르몬을 쓰든 안 쓰든 그거 상관없이 추가적인 리스크 팩터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리커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 VT와 P, DBT로 이렇게 나누어서 비교를 했는데 보시면 언프로복트에서 P 발생이 2.23 102년당 그렇다면 호르몬이나 에디셔널 리스크를 가진 환자에서는 0.5 정도, 0.46 정도, 거의 한 4배 정도의 4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이것은 공이 DBT와 VT에서도 차이가 나서 호르몬을 쓰는 것은 언프로복트는 아니겠다. 에디셔널 리스크를 가진 프로복트 정도로 보겠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던 거고요. 이 스터디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키아론 등이 D다이머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환자를 끊을 수 있을지 볼 때 했던 그 프로스펙티브 스터디가 있습니다. 3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 치료를 다 한 환자를 대상으로 D다이머가 한 달 전에 네거티브, 한 달 후에도 네거티브면 이 사람들 끊고 계속 관찰을 해서 얼마나 리커를 하는지 봤더니 보시면 에스트로겐을 사용해서 VT가 생겼던 사람들은 거의 OS 서저리 이후에 재발 안 하는 것처럼 거의 0에 가까운 소견을 보여서 이것은 앞서 보여드렸던 리트로스펙티브 스터디와 같이 이것은 프로보킹 팩터다.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프로보킹 팩터인 줄 알면서도 써야 되는 환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프레그넌시를 내가 피하고 싶거나 아니면 프레그넌시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컨트라셉티브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menstrual bleeding에 대해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호르몬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클록 등이 발표한 거는 4개의 라지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스럼보 엠볼리즘을 치료하는 동안에 호르모널 트리트먼트를 했던 사람들만 이렇게 모아서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자들이 거의 21%에서 17.5% 정도 차지했고 이런 환자들이 도화과 바이타민 K 안타고니스트를 쓰면서 부득이하게 menstrual bleeding으로 치료를 해야 돼서 오랄 컨트라셉티브를 쓰지만 그런 사람들이 소수에서는 같이 또 브리딩이 조금 조장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록 등 그 논문에서 만약에 이런 컨트라셉티브를 호르몬을 프로보킹 팩터인 줄 알면서도 써야 되는 환자들이 있다면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하는 상태에서 쓰시라 이렇게 레코멘드를 했고 만약에 이런 호르몬 트리트먼트를 안티코아귤레이션을 끊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블리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그렇다면 이 안티코아귤레이션 끊기 전에 오랄 컨트라셉티브를 미리 중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티코아귤레이션을 끊어야 된다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들을 보여드렸고 아까 이얼스 알고리즘을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그럼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해서 이런 사람들을 프로필락시스가 필요한지 진단해서 치료할지 이런 것들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해서 만약에 하이 리스크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임신을 하게 됐을 때 프로필락시스를 해야 될 텐데 어떤 환자들을 하느냐 했더니 언프로복트 VT 히스토리가 있었던 사람들은 해야 되겠다. 풀로 스롬보필리아 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퍼스트 디그리의 하이 리스크 스롬보필리아를 가진 가족력이 있다면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인트라유트라인 피탈 데스나 아니면 스판테니어스 어보션이 게스트라의 에이지가 10주 이상에서 발생한 환자 또는 그 여러 가지 플라세타 이크렘지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한 번 이상의 프리텀 버스가 있었던 환자들 또는 10주 이내에 스판테니어스 어보션이 원인을 모르게 3번 이상 있는 사람에게서는 이런 APS에 대한 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에 한국 가이드라인에서는 모든 임신부에 대해서 스럼보시스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시라라고 그레이드 1A로 주셨었고 하지만 이런 스롬보필리아 테스트를 루틴으로 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권고를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피가 의심되는 환자라든지
아니면 DVT가 의심되는 스웰링이 에이시메트릭하게 있는 환자에서는 처음에 컴프레션 울트라 소노그래피를 발사바 매뉴얼을 하면서 조장을 시키면서 해봤다. 그런데 만약에 정상이면, 그런데 피해가 클리니컬하게 의심이 된다면 소개드렸던 이얼스 알고리즘을 통해서 룰아웃을 하거나 아니면 CT 엔지오그래피를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얼스 알고리즘에서 음성 정상 소견이 나와서 CTPA라든지 이런 거를 안 해도 된다, 막 이렇게 된다면 하이 센시티비티 디다이머 테스트를 데이 3일째나 7일째 팔로우업을 해서 감별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자에서 프로필락시스나 아니면 매니지먼트를 이제 해야 되는 환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최근의 자료들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분을 해서 하이 리스크인 사람이나 아니면 인터메디에이트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을 구분해 볼 수 있겠고요. 안테파툼 때 임신 중에 어떤 매니지를 할지 하는 건데, 하이 리스크를 가진 사람은 전 임신 안테파툼 기간에 프로필락시스를 하거나 아니면 세라피틱 도주를 해야 되겠고, 인터메디에이트 리스크가 있는 사람에서는 게스트레이셔널 에이지 28주부터 시작을 해서 프로필락틱 도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하이 리스크는 언프로복드 VT 히스토리가 있는 분, 또는 에스트로겐 스테이트에서 임신에 의해서 VT 히스토리가 있었던 사람들은 프로필락틱 도주를 사용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PS가 있으면서 프레그넌시 아웃컴이 인트라유테라인 피탈 데스라든지 어보션 같은 게 있었을 때 이런 사람들은 프로필락틱 도주를 해야 되겠다 하고요. 여기서 미케니컬 하트 밸브가 있다든지 VT 히스토리가 2번 이상이 있었던 사람에게서는 세라피틱 도주로 프리텀 안테파툼 때 해야 되겠고요. 인터메디에이트 리스크인 사람은 여기 보시면 마터널 하트 디지즈가 있다든지 루푸스 플레어가 경험했던 사람이라든지 인플로메이터리 바울 디지즈가 있었던 사람들에서는 28주에서 프로필락틱 도주를 사용해야 되겠고요. 또 하이랑 인터메디에이트가 다른 게 포스트파툼 때 얼마나 하느냐입니다. 포스트파툼 때 6주 정도를 치료하라, 또는 인터메디에이트 때는 포스트파툼 10일 정도 사용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가이드라인에서 나왔던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레이드 1A로 얼리 앰뷸레이션, 많이 움직이는 게 환자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했고요. 다른 리스크가 없는데 포스트파툼 우먼에 대해서 미케니컬 또는 파마콜로지컬 프로필락시스를 루틴으로 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다. 이는 딜리버리 모드랑 상관없이 이렇게 추천을 했고요. 단 스롬보필리아가 히레디테리하게 있거나 아니면 APS가 있거나 아니면 프리비어스 VT 히스토리가 있었던 것은 지금 앞서 소개해드렸던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안테파툼과 포스트파툼 6주간 프로필락시스를 레커멘드 하였습니다. 그러면 약간 약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최근에 2022년도 가이드라인을 소개한 것을 보시면 FDA에서 프레그넌시 관련해서 위험성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눠서 해줬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확대했는데요. 언프랙셔네이티드 헤파린이나 아니면 로 몰리큘러 웨이트 헤파린이 에녹사파린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달테파린도 프레그넌시에서 리커런스를 많이 줄이는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그래서 달테파린이라든지 에녹사파린, 흔히 접하실 수 있는 그런 약제들을 사용해서 프로필락시스나 아니면 트리트먼트 도주로 이런 환자들을 치료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신은 우리가 이제 원시 시대, 수렵 채집 시대에 살았던 산모들이 생존을 좀 더 살려줄 수 있는 것이 아마 프로코아귤런트 스테이트였을 것이다. 이런 신체적인 조건들이 쭉 이어져 내려왔을 것이고, 팩터 7번, 9번, 10번 피브리노겐이라든지 본블레브란트 팩터들이 증가하고 프로테인 C라든지 프로테인 S들은 좀 더 낮아져서 프로코아귤런트한 스테이트가 될 것이고, 헤모다이나믹한 체인지들이 일어나는데 트라이마스터
서드 트라이메스터로 갈수록 더 증가하지만 급작스럽게 포스트파텀 때 이런 정상화되면서 이런 변혁기에 혈전의 위험성이 급격히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런 환자들은 프라이어 VT가 있거나 트랜스퓨전, 포스트파텀 인펙션이나 트랜스퓨전, 세자리안 섹션 등 또는 IVF나 이에 동반되는 OHSS 등이 큰 리스크 팩터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을 예의주시해서 환자들을 찾아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호르몬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사용해야 된다면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에게서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하면서 호르몬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심되는 환자에서 이런 환자들을 찾으실 때 D다이머가 유주얼한 우리 일반 환자들에서 이 D다이머와 클리니컬 프로버빌리티와는 다르다. 아르테미스 스터디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얼스 크라이테리아와 D다이머를 사용하시면 이런 환자들을 감별하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예방이나 프로필락시스나 트리트먼트에는 로우 몰리큘러 웨이트 헤파린이나 언프랙셔네이티드 헤파린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